지금부터는 사기 사례를 좀 몇 가지 언급을 해볼게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사기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기 사례를 따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특징 장단점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사기 사례를 좀 몇 가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직거래 사기부터 한번 언급해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문고리 거래 사기. 일단 이 경우는 거래 장소 어디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죠. 그러면 입금을 해야 동호수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구매자는 이미 갔단 말이에요. 해당 장소에 갔어. 근데 갑자기 입금을 해야 동호수를 알려주겠대. 그러면 이거 사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단 말이야. 시간과 비용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입금을 해줍니다.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쓸까? 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판매자가 거래 장소까지 오라고 하고 구매자가 거래 장소까지 가면 판매자가 입금을 해야 동호수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구매자가 이미 이동을 하면서 시간하고 이동 비용을 소비해서 긴가민가 하지만 아까워요. 그래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 잠수 타죠. 뭐 이런 식으로 문고리 거래 하겠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와서 시간과 이동 비용을 소비한 게 아까워할 사람들은 이 거래 매물 자체가 굉장히 저렴할 때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동호수를 먼저 알려주면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까? 자, 판매자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동호수를 알려줘야 입금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판매자가 그러면 불가능하다, 거래 파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구매자는 거래도 못했죠. 시간 날렸죠. 이동비용, 기름값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비용 그것도 날렸죠. 구매자가 손해보는 상황이고 판매자는 손해본 거 없습니다. 채팅하느라고 들어간 시간? 그 정도? 이건 굉장히 판매자가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당근에서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근데 당근이 아니라 중고나라 번개장터도 이런 식으로 직거래 사기를 많이 쳐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거래 사기라는 게 있는데, 자, 판매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5090 팝니다 하고 중고장터에 이렇게 글을 써요. 보통은 잘 안 팔리는 금액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사기꾼 B가 판매자 A한테 연락을 해서 직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구매 예약을 하는데 사정상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갈 거다. 예를 들어 나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 매물이에요. 서울에 사는 내 친구가 가지러 갈 거다. 입금은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지러 갈 거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한 사기꾼 B는 그 다음에 중고장터에 5090 판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것도 매우 싸게 올려요. 그러면 이 싼 금액을 보고 이제 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매자 C라고 할게요. 구매자 C가 사기꾼 B한테 5090 삽니다 라고 하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 사기꾼 B는 이제 판매자 A하고 구매자 C의 거래 일정을 조율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와 C가 만나서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기꾼 B는 구매자 C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내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건을 보여줄 거다.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글만 대신 올려준 거다. 아니면은 우리 회사 직원이 가지고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물건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연이 또 구질구질해요. 근데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예를 들어 5090을 와이프 몰래 샀는데 와이프한테 걸렸다거나 그래서 파는 건데 내가 글을 대신 올려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사연 때문에 이 구매자 C는 어떤 내용들을 판매자 A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사기꾼 B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A와 C의 상황에 적절하게 이 사기꾼이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 C는 현장에 가서 이제 사기꾼 B한테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죠. 그러면 사기꾼 B도 판매자 A한테 이렇게 도착했다라고 톡을 남깁니다. 그러면 판매자 A가 이제 나갈게요 하고 이제 나가면 이제 누군가 서 있죠. 그게 이제 구매자 C. 그러면 구매자 C 입장에서 이제 내가 사려고 하는 5090 박스를 누군가 이제 들고 나와. 그걸 보고서 이제 가서 말을 걸어요. 뭐 5090 판매하시는 분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고 이제 판매자 A도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확인해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차피 판매자 A 입장에서는 구매자 C가 물건 확인하고 돈은 사기꾼 B가 입금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매자 C는 이제 물건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보고 이제 입금해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면 판매자 A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자 C가 물건 확인하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구매 예약을 했던 사기꾼 B한테 물건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이제 기다려. 그래서 사기꾼 B는 이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보통 구매자 C한테 사기꾼 B의 계좌번호를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물건 확인하고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판매자 A는 이제 사기꾼 B한테 계좌번호 이제 찍어주고 나서 이제 입금을 기다려요. 근데 구매자 C는 아까 계좌번호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쪽에다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꾼 B가 입금 받은 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잠수를 타버려요. 그러면 판매자 A는 계속 기다리고 그 다음에 구매자 C는 입금을 했다고 얘기하고 이제 물건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판매자 A가 돈을 못 받았대. 그래서 은행 확인해보니까 입금된 게 없어. 그리고 사기꾼 B는 여기서부터 이제 A랑 C에게 모두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탑니다. 그러면 구매자 C의 돈이 날아갔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판매자 A가 구매자 C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근데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라서 분명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여줬는데 구매자 C가 사기꾼 B한테 입금을 한 거야. 왠지 모르겠어요. 가스라이팅이 된 겁니다. 사전에 사기꾼 B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혹시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다 해요. 그리고 그걸 가스라이팅 시켜. 그러면 구매자 C가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기꾼 B한테 입금을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실제로 겪어본 거거든요. 제가 구매자분한테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 뭐 친한 사이래요? 친한 거 실제로 친한 거 맞냐, 뭐 이거 사기 위험이 있어가지고 계좌번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확인하고 나서 입금을 사기꾼한테 입금을 하신 거야.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입금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기당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기꾼 B한테 연락해보고 나서 연락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서야 사기당한 걸 아는 거죠. 어떤 가스라이팅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걸 판매자 쪽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예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C가 눈앞에서 사기당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3자를 보내서 거래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뭐 내가 철저하게 하면 사기당할 일 없겠지 하고 했는데 나는 사기는 안 당하죠. 근데 상대방이 눈앞에서 이런 식으로 사기당하는 케이스를 직접 봐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얘네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직거래랑 택배거래 둘 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다뤄볼 건데 물건 바꿔치기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예방도 간단한 방법인데 자 판매자 A가 DDR5 팝니다 하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기꾼 B가 물건을 사가요. 보통은 직거래인 경우가 많아요. 택배거래로 하면은 이제 택배비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사기꾼 B가 이제 다시 판매자 A한테 연락을 해서 불량이다. 환불해달라고 환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 A가 그럴 일 없는데 분명히 확인했는데 뭐 직거래 경우에 물건을 다시 갖다 준다고 하니까 환불해주고 물건 받아서 내가 뭐 불량 테스트 해보지 하고 이렇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해봐요. 근데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불량 증상이 맞아. 근데 이 과정에서 사기꾼 B가 실제로 판매 물품은 C 제품이에요. 이 C 제품을 사기꾼 B가 받아가고 자기네 집에 있는 D 제품을 불량이라고 하고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에 시리얼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시리얼 번호를 판매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번호 사진 찍어두고 만약에 불량이다 해서 반환 받았을 때 택배로 받든 뭐 직거래로 받든 똑같아요. 내가 찍어놓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 시리얼 번호 이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찍어놨었는데 이거 아니다. 환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DDR5를 예를 들었는데 그래픽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불량인 그래픽카드를 뭐 저렴하게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상 제품이랑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정상 제품은 다시 비싸게 처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편의점 택배 가로채기라고 판매자 A가 예를 들어 DDR5 팝니다. 이렇게 올려요. 직거래 지역을 C 장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사기꾼 B가 C 장소까지 이동 가능 거리여야 해요. 이걸 확인하고 삽니다 하고 연락을 해요. 근데 이제 택배 거래 해달라. 그럼 판매자 A는 택배 거래를 하죠. 계좌 입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처리를 합니다. 뭐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나서 송장 번호 혹은 QR코드 찍어줍니다. 그러면 사기꾼 B가 이거를 받고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요. 보통 어느 편의점에서 발송을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서 QR코드 보여주면서 배송을 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물건 수령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꾼 B가 판매자 A한테 이게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 픽업해가는 시간이 있죠. 그 픽업 시간이 아직 안 됐을 거니까 내가 지금 좀 변심 뭐 어떤 사유가 있겠죠. 어떤 사유 때문에 환불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에 이제 물건을 가지러 가요. 근데 누가 이미 가져갔대. 그러면 이제 판매자 A는 벙찌는 거죠. 이게 사기꾼 B가 가져갔다라는 확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아직 물건이 실제로 픽업이 안 됐으니까
사기꾼 B가 이제 환불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 편의점에서는 접수가 안 됐으니까 발송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판매자 A가 사기꾼 B가 가져갔다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가 될 텐데, 예를 들어 CCTV에 제대로 안 찍혔다,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아직 픽업이 안 된 상황에서 어느 편의점에서 발송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송장을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변심을 했대. 취소 좀 해달래. 그래서 이미 나는 발송을 했다. 그러면 구매자분이 갑자기 나한테 어느 편의점에서 보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전화해 보겠다고. 근데 거기서 좀 쎄하더라고. 그래서 사기 위험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만약에 환불 받고 싶으시면은 제품 받고 나서 반송 보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분은 제품 받고 반송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어느 편의점에서 발송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말해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거래 사기 사례, 굉장히 빈번한 사기 사례가 이제 계좌이체. 계좌이체 사기는 이거 굉장히 흔하죠. 판매자 A가 물건을 굉장히 싸게 올려. 보통 싸게 올린 물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보통 구매자들이 혹해서 막 연락을 합니다. 구매하고 싶다. 안전거래 가능하냐? 그러면 판매자는 안전거래 안 한다. 보통 이 경우에 직거래가 된다고 쓰거든요. 여기에 저렴하게 올릴 때 직거래 가능하다고 쓰는데, 직거래 지역이 어디 이상한 오지야, 오지. 왜 오지냐면은, 예를 들어 직거래 가능 지역을 서울이라고 적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구매 수요가 많어. 실제로 직거래 하러 온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판매자 A라고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고 할게요. 이런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직거래 하지 않을 만한 위치를 직거래 가능 거리라고 적어놔. 그리고 나는 직거래 가능하다고 적었으니까 사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요청을 하죠. 근데 이제 안전거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나 아니면은 계좌이체만 한다. 근데 직거래 위치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부산 정도면은, 부산에 누군가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보다는 수요가 좀 떨어지니까 부산 정도면은 실제로 파는 사람 맞겠지라고 생각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조차 사기꾼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B가 이제 계좌이체만 한다고 하고, 근데 포기하기엔 또 너무 싸. 나는 되게 싸게 물건을 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믿고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잠수 타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구매자 B는 이제 K사전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사기당했네요, 이렇게 글 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고나라 카페에만 있을 때는 안전거래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저도 잘 안 했으니까 안전거래 자체가 구매자가 갑이 되는 그런 거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선 달갑지가 않아서 계좌이체가 굉장히 간편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갑이 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라 판매자들이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믿을 만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그 사람이 꾸준하게 거래를 해왔는지, 예를 들어 중간에 핸드폰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거래 지역이 예전에는 서울이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계정을 확인해서 이전에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이전에 여자 물품을 팔았는데 갑자기 컴퓨터 부품을 팔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거의 99% 해킹입니다. 이 해킹은 중국에서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정말 잡기도 어려워요. 그거랑 좀 비슷한 사례로 중고나라론이 있거든요. 중고나라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사기꾼 A가 이제 판매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올립니다. 이 경우도 직거래 가능 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매자 B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죠. 이 경우에 이제 사기꾼 A의 계정을 한번 훑어봤는데 예전에도 거래 이력이 있어요. 뭐 한 2년 전, 3년 전에도 동일한 핸드폰 번호로 거래한 이력이 있어. 근데 굉장히 저렴해. 그래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합니다. 그러면 사기꾼 A가 이제 계좌번호 전달하고 입금 요청하죠. 구매자 B는 이제 이전에도 거래한 이력이 있고 몇 년 전에도 동일한 핸드폰 번호로 거래한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뭐 한 2, 3년 전에도 같은 핸드폰 번호 썼으니까 본인이 맞겠지 하고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 A가 이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물건을 이따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자 B는 기다리죠.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송장을 안 찍어줘. 그래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기꾼 A가 연락은 돼요. 잠수 타진 않고 연락은 되는데 뭐 사연이 있어요. 사연 뭐 이래가지고 퇴근 후에 보내주겠다, 아니면 주말이니까 뭐 월요일날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제 구매자 B는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월요일 돼서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물건 언제 보내주냐고 다시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기꾼 A가 또 사연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 입원했다, 아니면은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발송을 못했다, 내일 해주겠다. 그럼 구매자 B는 또 기다립니다. 근데 발송이 안 돼. 그러면 또 물건 언제 보내주냐 이렇게 또 연락하죠. 그럼 사기꾼 A가 이번에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다가 한참 후에 뭐 어떻게 계속 재촉하니까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또 사연이 있어.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자 B가 화딱지 나죠. 사기꾼 아니냐, 신고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기꾼 A가 아니다, 또 사연이 있어, 사연이 뭐뭐 있어서 진짜 믿어달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언제 꼭 보내주겠다 이렇게 또 딜레이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또 안 보내줘. 계속 딜레이를 시켜. 그럼 구매자 A가 참다 안 되겠다. 이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경찰서. 이제 환불 요청을 해요. 환불 안 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이 연락은 또 어떻게든 계속 돼. 계속 통화 몇 통 걸고 문자 한 30통 보내고 이러면 한 번씩 받아요. 그러면 환불 해주겠다. 근데 지금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사연이 있어. 요것도 계속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자 B가 심지어 이것도 조금 믿으면서 참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계속 참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사기꾼이 이제 분위기 살살 보다가 이제 딜레이 안 되겠네 하면서 그제서야 마지못해 미리 받아놨던 계좌번호로 환불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하겠다 하면서 더치트에도 막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더치트에 등록된 거 확인하면 이제 사기꾼 A한테 이제 연락이 가거든요. 그럼 사기꾼 A가 그 연락 받고서 환불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환불해주고 끝이 아니라 더치트에서 지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 황당하죠. 얘 사기꾼 맞는데 일단 환불은 받았으니까 다행인데, 또 환불도 그냥 해주면 다행인데 뭐 이걸 금액을 뭐 반만 해주고 또 절반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환불을 만약에 잘 받았으면은 받아서 다행인데 삭제 요청을 거부해요. 그러면 이제 사기꾼 A가 협박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환불이 되면요, 이미 금전적으로 환불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치트에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역신고가 된대. 이게 실제로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중고나라론을 만나가지고 여러모로 알아봤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이 사기 쳐먹기 굉장히 좋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기꾼 A가 물건을 보내려는 의지와 환불을 해주려는 의지를 뭐 충분히 보내고 그거를 이행했을 때 그걸 가지고 사기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면서 사연팔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사기꾼은 이 입금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며칠 동안 운용을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운영하다가 더 이상 이제 못 기다리고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 자, 이거는 제3의 시점이에요.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구매자가 참다 못해서 이제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치트 등록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때부터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사기꾼 A가 판매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다시 올려요. 그러면 구매자 C가 나타나겠지. 구매자 C가 구매하고 싶다 하고 입금합니다. 그럼 이 사기꾼 A는 구매자 C한테 입금받은 돈을 가지고서 구매자 B한테 환불을 해요. 돌려막기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구매자 C는 또 기다림, 계속 기다림, 언제 보내주냐, 또 기다림,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기꾼 A는 구매자 B한테 더치트 삭제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 B는 더치트를 삭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구매자 C가 또 당하니까 구매자 C를 낚아가지고 다시 자금을 돌린단 말이죠. 보통은 구매자 C한테 입금 받기 전에 사기꾼 A가 환불을 먼저 시키고 나서 더치트 삭제 요청을 한 다음에 더치트가 삭제가 되면은 다시 판매액을 올려서 구매자 C를 낚아요. 그럼 구매자 C는 더치트를 확인해봤는데 이 사기꾼 A가 더치트에 안 나와. 그래서 믿고 거래합니다. 근데 구매자 C도 열심히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신고하겠다고 더치트 등록을 해요. 더치트 등록을 하면은 이게 그냥은 안 나오고, 이전에 신고 이력에 제가 어떻게 해봤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기꾼의 정보를 이렇게 등록시키고 나서 이런 히스토리들을 보다가 보니까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 이력이 거기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기 전에는 이전에 신고 이력을 볼 수가 없어. 결국에 사기꾼이 환불해주면은 더치트를 삭제를 해야 되고, 삭제가 되면 이제 구매자가 이제 구매하려고 하다가 더치트 검색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또 입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기꾼 같은 경우 돈만 받고 물건 발송하지 않고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환불해주면 신고도 안 당해. 이게 우리나라 법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 해먹기 좋은 나라고, 이런 중고장터에 사기꾼이 굉장히 판을 치는 거지. 이런 중고나라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다고 무조건 연락하면 안 되고 검증을 계속 해야 돼. 구매 이력이 분명히 있고 2-3년 전에 올린 글하고 최근에 올린 글에 핸드폰 번호가 똑같아. 그러면은 2-3년 전에도 같은 계정 썼겠구나, 해킹은 아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중고나라론이야.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 한 건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기꾼 A가 물건을 아주 싸게 올려요. 그러면 구매자
D가 연락하고 구매자 E가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 연락을 해. 그리고 이 여러 명한테 모두 돈을 받습니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규모가 커지면 이거 먹고 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사기꾼 A가 물건을 아주 싸게 올려. 근데 사정상 발송이 딜레이 될 수 있대. 그러면 이제 구매자가 붙어. 구매자 F가 구매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받아요. 엄청 싸게 삼. 그래서 이거를 후기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많은 구매자들이 둘러붙어서 구매 요청을 해. 근데 사정상 발송이 늦을 수 있다고 사전에 공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구매자들이 일단은 기다립니다. 근데 좀 이제 불만이 터질 쯤에 누군가가 구매자 G라는 사람이 기다렸는데 물건 받았다. 이렇게 후기 작성을 해요. 그러면 다른 구매자들이 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엄청 싸게 미끼 매물을 이렇게 보내줘요, 실제로. 그러면 물건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 싸게 사서 개꿀이긴 한데 그거를 미끼로 더 많은 구매자들 몰아서 수많은 구매자들이 입금한 금액이 충분히 커지면 잠수 타죠.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엄청 성행하고 있는 사기 사례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다른 플랫폼 업로드 유도하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요새 빈번한 케이스예요. 어떠냐면은 판매자 A가 이제 물건을 올려요. 잘 안 팔리는 가격에 올려요. 뭐 팔리는 가격에 올려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보통 잘 거래가 안 되는 금액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요. 이제 사기꾼 B가 이 판매자 A한테 연락해서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해요. 보통 이제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은 이미지를 보내서 그쪽으로 연락달라 합니다. 그럼 판매자 A가 안 그래도 안 팔리는 매물 이제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락해보죠. 그러면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디 사이트에 내가 뭐 쿠폰 또는 적립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걸로 결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판매자 A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봐요. 그러면 사이트가 꽤 그럴듯해. 그래서 판매자 A가 그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요. 그리고 사기꾼한테 올렸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이제 판매됐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 대금이 뭐 얼마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자가 그 사이트에서 내 통장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고객센터 쪽으로 가가지고 이체가 안 된다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예를 들어 판매 대금이 90만 원인데 100만 원부터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10만 원 입금하면 인출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럼 판매자 A가 10만 원 입금을 해. 그리고 인출이 안 되죠. 그럼 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은 고객센터에서 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얼마 더 넣어야 된다. 그럼 판매자 A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입금을 또 더 해야지 인출이 가능하대. 여기서부터 이제 쎄하죠. 이게 정형화된 패턴인데 이 사이트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사이트도 바뀌고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는데 어쨌든 요 패턴이 나오면요. 요 패턴이 나오면은 거의도 아니야. 그냥 100% 사기예요. 어디에 적립금인데 거기에 올려달라. 이런 패턴은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애들은 그냥 바로 캡처 떠가지고 사기꾼으로 신고하세요. 그러면 바로 제재 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핸드폰 번호 적어서 연락 달라고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 이런 패턴으로 연락을 줘. 그러면 이거 보면은 이거 캡처 떠가지고 중고나라 돌아와서 바로 이제 신고 걸어버립니다. 그럼 얼마 지나면 이제 차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오늘 좀 모든 패턴들을 다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기꾼들은 굉장히 많고 사기 패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간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싸게 사려 해서 보통 싼 매물, 이 싼 매물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이 물건을 사려면은 빨리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얻을 이득을 상상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한두 푼이 아닌 금액을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입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사기 안 당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딱 봐도 아 이거는 사기 같은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싼 매물은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그냥 싼 게 아니라 이제 시세 대비. 이런 중고 매물을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 귀찮아서 빨리 팔고 치워버리려고 싸게 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잘 사면 개꿀이거든요. 개꿀은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 매물은 분명히 직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직거래가 아닌 경우에 안심거래라도 돼야 돼. 안전거래. 안전거래라도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이제 계좌이체를 받는다? 계좌이체해서 굉장히 싼 매물을 내가 얻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은 싼 매물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이제 싸게 매물을 올려. 그러면 올린 매물에 키워드가 DDR5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DDR5를 키워드
키워드 알림 설정을 해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 A가 DDR5로 올리는 순간 이 많은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띠링하고 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보겠지. 가격을 보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서, 왜냐면 싸거든, 구매 요청을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 구매 요청은 결국 선착순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싸게 올린 매물에 선착순으로 구매 요청이 이렇게 붙을 건데, 만약에 내가 제품 검색을 했어. DDR5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검색했는데 어떤 싼 매물이 나왔어. 그래서 연락을 해봐요. 그랬더니 판매 중이다 라고 답변이 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싼 매물이 올리자마자 팔린 것도 아니고 내가 검색했는데 나왔고 팔렸냐고 연락해보니까 아직 판매 중이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사기 매물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사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검색할 게 아니라 키워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신순 정렬을 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검색해서 사는 경우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정가에 사거나 조금 더 비싸게 사거나, 시세 대비. 보통은 내가 급하게 사는 경우, 내가 지금 바로 필요한데 검색해보니까 나오는 게 많이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싼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은 안 팔린 것들이거든요. 안 팔린 것들은 안 팔린 이유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가격이 시세 대비 싸지 않을 때 안 팔리고요. 정말 싼데도 안 팔렸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뭐 정품이 아니거나 직구품이라거나 아니면 뭐 하자가 있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안 팔린다거나. 그래서 정말로 싸게 올라온 매물을 나한테 살 수 있을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 딱 봐도 장터에 이런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수시로 찾아보거든요. 저도 제가 원하는 제품들 키워드로 알림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이렇게 찾아봅니다. 특히 요새 같은 메모리 비쌀 시즌에는 저도 이제 메모리 키워드로 수시로 찾아봐요. 최신순 정렬해가지고 올라오는 글들 계속 새로 고침을 해보거나, 심지어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빨리 살려면은 굉장히 부지런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에도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고, 딱 올라오는 순간 이거 사기다 아니다, 내가 리스크가 있다 없다 판단하고 결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심거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하고 바로 거래 신청을 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거나, 그게 싫으면은 조금 더 주고 사야죠 뭐. 그래도 중고 시세라는 게 신품을 사는 것보다 싸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신품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대로 그냥 사거나 시세보다 싼 매물을 바라면은 사기당할 위험이 그만큼 올라간다. 금액이 싼 만큼 그만큼 사기 위험이 늘어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고나라 카페에 거래 이력이 남아있을 때는 예전 이력을 봤을 때 몇 년 전에 핸드폰 번호랑 지금 내가 연락했을 때 핸드폰 번호 동일한지 보고요. 뭐 동일한 경우는 최소한 해킹은 아니거든요. 해킹이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중고나라론이에요. 그러면 중고나라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건 배송을 안 해준다, 딜레이 된다 싶으면은 바로 환불해달라고 강하게 나가면은 생각보다 환불을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고나라론 하는 애들이 이제 간을 보면서 딜레이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좀 강하게 나오네, 좀 쉽지 않겠네 싶으면은 그냥 빨리 환불해주고 다른 사람 찾아요. 그런 식으로 중고나라론도 몇 번 시도해본 적도 있고, 왜냐면 그게 중고나라론이지만 중고나라론이 아니고 진짜 싸게 파는 사람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싸게 물건을 올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가 해킹된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는 환불 받거나 아니면은 뭐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잡혀서 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어렵거나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걸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직거래 아니면 안전거래 하셔야 된다. 지금 직거래 안전거래도 상당히 폼이 많이 올라와서 아까 설명 잠깐 했지만 3일 후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되는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중고나라 카페 이용할 때는 안전거래를 하나도 안 받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안전거래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거래 해주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직거래만 된다, 안전거래 절대 안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올린 가격은 사기꾼이 설정한 가격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거래 되냐고 꼭 물어보고 안전거래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정말 싼 매물이 난 정말 이 가격이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 포기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해도 포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오늘 뭐 말할 게 많아가지고 내용 길어졌는데, 이런 컴퓨터 IT 하드웨어 유튜버 중에 이런 중고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유튜버가 판매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하면 자기 거가 안 팔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굉장히 많이 중고 거래를 잘 이용할 것 같잖아요. 보통 컴퓨터 덕후들이 중고 거래를 굉장히 잘 해요. 이 컴퓨터 부품들이 단가가 워낙에 싸진 않기 때문에 제품을 그냥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제품을 샀다. 그 제품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버리면은 50만원이 날아가는 건데, 내가 50만원짜리 제품을 사서 한 1년 쓰다가 45만원에 팔어. 그러면 나는 1년 사용 비용으로 5만원을 지불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5만원을 가지고 50만원짜리 제품을 써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적도 있어요. 13600K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30만원인가? 그 금액에 사서 한 1년 반을 썼는데 시세가 안 떨어져요. 이제 팔려고 봤더니 계속 30만원이야. 그래서 30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13600K 공짜로 썼지. 뭐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409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세가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팔 수도 있었고, 근데 또 반대로 중고로 구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메모리를 예전에 DDR5 초창기 때 워낙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하이닉스 칩 들어간 게 당시에 16기가 2개 세트로 50만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수율 뽑기를 했는데, 갑자기 클레브 메모리 출시되면서 개당 가격이 10몇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손해를 크게 봤죠. 중고 시세는 신품이 싸게 나오면은 중고는 더 싸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DDR5 메모리가 점점 싸졌죠. 엄청 싸지니까 내가 비싸게 산 메모리를 팔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근데 요새 메모리 가격이 다시 올랐죠. 개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메모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6기가짜리 2세트 팔아가지고 32기가 한 세트로 바꿨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